세종시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집단 폭행 의혹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2020년 1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청원글 보면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주요 가담자 5명이 돌아가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고 발길질도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몇 명은 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심지어 가해 학생은 재밌다고 웃고 즐겼다. 이런 좀 엄청나네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해자는 현재 트라우마로 인해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소년법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던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선생님 하고 있고 어머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좀 옛날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왕따라든가 이런 개념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뭐 특정한 사람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한 명의 그 주도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왕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왕따뿐만 아니라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나 수위가 성인들 뺨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한 인격체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성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하는 잘못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에서 미성년자는 좀 다르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게 소년법이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개념 정의하고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무대란 무대고 좀 배려를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소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잔혹하고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를 듣고 있는데요. 그 3년 전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동급생을 그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같은 해 인천에서는 18세의 소녀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맞습니다. 최근에도 N번방의 주요 공범 중 일부가 10대라는 점이 많은 대중의 그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를 때리고 있다거나 관여하기가 겁나지는 않으세요, 최 변호사님은? 만약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뭐 중2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괜히 참견했다가 뭐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서운 10대라는 게 그런 거 함부로 관여하다가 이거 된통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촉법소년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들이라는 게 과연 예전처럼 바라보는 10대의 기준으로 지금의 10대를 바라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성인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배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좀 약해지거든요.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을 못하게 돼요. 그냥 소년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뭐 보호처분이라는 게 뭐 감호라든가 소년원에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사처벌 자체는 14세 이상 된 경우에만 가능을 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20년도 그 사법연관에 따르면 지난해 선용보호 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 7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9.3%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2만 4천여 명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그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정도가 약 전체 대비 한 70% 정도 되는 건데요. 물론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성인보다 그 처벌 수위가 낮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런 결정이 난 이유는 판결을 선고할 때 어린 나이가 그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14세 넘은 애들도 만약 잘못해도
장단기형을 구별해서 할 수 있으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법에서 자체가 이렇게 딱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이상 처벌하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죽이든 뭐를 하든 이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문제인 건 뭐냐면 소년은 여전히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소년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주빈 같은 일이, 조주빈이 지금 뭐 소년을 갓 벗어난 정도 나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만약 소년 때 그런 일을 했으면은 그냥 이 규정의 틀에 막혀서 이 정도만 할 거냐 이거죠. 물론 소년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때릴 수도 있고 경미한 상태에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데, 지금 소년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극악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소년이라는 이유로 다 그 틀 안에서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감호 위탁이라는 게 이쪽에서 누가 사람들이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라, 강의 들어라, 사회봉사해라 이런 거거든요. 가장 강한 게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이게 굉장히 범죄가 굉장히 극악해지면은 소년원에 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호관찰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히 뭐가 남는 것도 아니고, 교정기관에서 담당자가 지정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끔 체크한다는 거거든요.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호관찰 막 받고 있으면은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게 별이 5개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으쓱대면서 마치 자기가 조직폭력배나 된 것처럼 으쓱대는 거거든요. 어떤 데미지는 적은 반면에 뭔가 사람들한테 으쓱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받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안 되고 맞습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한 내용이 있었죠.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도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그 죄를 범하고 그 성인이 된 후 발각되면 이 경우에는 소년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인의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타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5살 때 했는데 5년 뒤에 발각이 돼서 성년자가 되면은 그때는 소년법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처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소년법 적용 기준 연령을 19세로 낮추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계도와 교육 그리고 합당한 엄벌 사이에서 찬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장혹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 각계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뭐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소년법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19세로 안 보고 18세로 이제 낮추는 부분하고, 뭐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등의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에서 친구를 조롱하는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뭐 모욕죄가 그렇죠.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가해자가 그 14세 이상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SNS로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조 조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학교의 어떤 기능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이 고민돼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때리는 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퇴학 조치도 못 해요. 근데 그러면 한 반에 한 20명이든 30명이든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 한 반의 분위기는 정말 문제되는 애 한둘이서 다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선도가 안 되고 소년법에서도 처벌을 거의 할 수 없고, 그럼 도대체 이 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아. 점점 이런 내용들이 강화가 되면서 소년들의 어떤 범죄가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돼서
같이 논의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온 소년들 같은 경우에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또는 당장 돈이 필요한 친구들을 상대로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거예요. 뭐 성범죄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소매치기, 앵벌이, 또 장애인을 상대로 그 성매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소년들을 상대로 끌어들여서 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년들의 상황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교육 여건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학생들이 잘못할 수 있는 걸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강력한 소년의 보호 측면이 여전히 필요한 건 맞지만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도 그런 변화를 실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